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립니다.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만 초미세먼지가 조금 있습니다. 오후에는 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나쁘고 하는 것을 요새는 그 기계로 관측하는 것처럼 깨끗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안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문화, 민생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이 공정한 선거가 없으면 다 무효 아닙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가, 지배체제가, 통치체제가 어떤 일군의 세력의 음모와 조작과 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중세의 그 암흑시대 그리고 또 가장 최악의 나쁘다는 최악의 공산주의 독재 세력보다 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인간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역사와 세계사에 대한 몰락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혹이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세력은 단순하게 우리의 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적이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적이고 그리고 인류의 적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의 토론을 여러분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엊그제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노재봉 교수, 저로서는 아주 가까운 선배님이신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직전에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영수회담이 29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도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동성명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자유로운 의제에 대한 토론에 과연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좀 가집니다. 그러나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대통령께 기대했던 어떤 그 아주 크리티컬한 결정적인 그 선거에 관한 질문은 답변을 4월 30일까지 요청해 드렸는데 그 공동성명에 그 내용이 또 포함될지 아니면 그 성명 직후에 대통령이 개인적인 담화 형식을 통해서 발표할지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서는 지난번에 하도 저와의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 제2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엄청난 전화가 쏟아져서 한 2, 3일 동안 한 200여 개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거나 그래서 그 전화를 봐서 어떨 경우는 2시간, 3시간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큰 덕을 보고 있는 게 막대한 양의 제보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전화해서 제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그와 관련해서 제게 또 막당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500여 개 가까운 그 댓글 중에서 거의 99.9%, 99.99% 좀 될 거예요. 압도적인 격려와 지지인데 그중에 악담이 하나 있어서 너 이거 재미있는 악담을 정용태라는 분인데 저에게 이거 하기 전에 지금 같은 이름으로 이 밥맛 없는 새끼야. 그렇지? 이런 걸 보냈어요. 근데 보아하니까 맞춤법이 맞자가 잘못 틀린 거 보니까 나이가 꽤 되신 분인 것 같아요.
새끼라는 건 일부러 새끼를 이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이름들이 김계행제 해갖고 아주 전라도 사투리로 저를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양반이 저를 김경재 빤스 정광훈의 꼬붕아 실권이 있는 여당 국힘당의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러진 선거에는 무슨 부정선거 타령을 하고 샷받았냐 알바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댓글을 두어 개나 보내서 고마워서 제가 댓글에 답장을 했습니다. 아예 밥맛을 떨어지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차제의 나라를 위해서 단식 기도라도 한번 하시죠 하는 제가 답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뭐 민주주의라는 것에 서로 욕하고 비판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요약하자면 사전선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선거인데 사전선거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사전선거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그것이 정 어렵다면 사전선거의 핵심 문제 도장을 그냥 인쇄를 해서 인쇄단 날이라는 괴상한 표현인데 그러지 말고 그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가지고 사람 보면서 하나씩 찍어서 그 투표용지를 교부하시오 하는 부탁을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단은 궁극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서 이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행하지 않고 편법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 이것이 얼마만큼 이 역사에 큰 해악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꾸준히 공병호 박사 등등이 참 부정선거 문제에서 꾸준히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을 하시고 오늘도 방송을 서너 번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가 저쪽에 제 필명으로 쓴 박사월 TV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로운 그 히어로가 한 번 나타났어요. 이분이 누구죠? 장제원 박사? 장제원 박사라는 분이 부정선거에 있어서 이 사전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인터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백 개의 이 문서를 읽었는데 이만큼 확실한 글이 어디 있나. 마침 이것이 우리 조동지가 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에 크게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인터뷰를 쭉 읽고 대목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 누구죠? 이거 기자 김경혜 그 기자를 찾았더니 말이 이상해. 어디 내려갔다고 해서 허겸 기자한테 물었어요. 제가 여기 이제 대목을 이상한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별로 꽤 깁니다만 여러분이 부정선거의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그 입장을 딱 정리해라는 뜻에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장재은 박사입니다. 논란을 빚는 부서 6명의 프로그램을 행안부의 고시만으로도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서 지시해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냐. 왜 안 하느냐. 이거 안 하면 진짜 이거 역적된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전선거를 천천히 읽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전산 운영 시스템을 감리하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그걸 조사하는 그 감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보기술, 소위 IT라 그러죠. IT 감리사 10명을 선발하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도 선발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단체에서도, 추천하고 해서 10명을 뽑아서 이 10명 중에 30대의 그 전산 천재들이 있습니다. 아주 컴퓨터에서는 그야말로 빠삭한 사람들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뽑은 뒤에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 시스템 감리가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주 쉽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구조 시스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관리국 밑에 정보정책과 정보운영과 정보보호과 있고 밑에 행정정보가 3명 그리고 선거정보 1개가 5명 선거정보 2개가 4명 그 다음에 데이터정보계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정보운영과에서 그 총선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 1개 과장 1개 과장이 바로 여기 네 번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선거정보 1개 과장을 포함한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만약에 거기서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에서 자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선관위도 자기들이 떳떳하니까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부터 장 박사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재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대 국군 기무사령부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전산팀을 꾸려서 직접 운영한 육사 34기 예비역 대령입니다. 최근에 스카이 데일리의 인터뷰에서 2020년 4.15 총선 때 얼굴 바로 이분입니다. 띄워주세요. 예. 2020년 4.15 총선 때 처음부터 조작이라고 느꼈고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박 전 변호사 등이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밝혀낼 줄 알았지만 가제는 개편이라고 해서 판사가 그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탓에 법원과 선관위가 같은 통속이야. 한 통속이라는 뜻에서 번번이 판결을 통한 입증이 불가능하고 가로막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실컷 내도 대법관이 와서 그 이유 없습니다. 땅땅땅 두드리고 가버린다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기라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재현 박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1호, 제1호 미국의 전산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받았어요. 일찌감치 그는 고급 장교 가운데 이학 분야 엘리트들만 거치는 미 해군대학원에서 전산학 석사를 받았어요. 이 해군대학이라는 건 또 지만 박사도 여기서 공부했죠. 미국 오리건 대학, 오리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전산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육사 출신으로는 손에 꼽히는 이공계 인재로서 군정보연합의 기무사령부 전산 시스템의 기틀을 다진 주역입니다. 군 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탑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지도교수에게 전산 프로그램과 수학,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그 수학 중에 수치 해석이라는데 분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 후에 육군본부를 거쳐서 기무사에 직접 스카우트 되기까지 국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컴퓨터에 통달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기무사령부가 그를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정보기관의 전산 프로그램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에게. 처음 30명으로 시작한 전산팀이 50명이 좋게 넘는 규모로 커졌고 전국의 0.1%의 이과 천재들만 모아놓고 전산 시스템을 설계 개발한 결과 적성국, 북한이나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성국의 해킹으로부터 보안이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국가 고문자입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장재원 박사는 전산 과장 업적을 인정받아서 훈장도 받고 국방부 산하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기관인 국방대학교 전산학 교수를 역임하며 20년간 제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말하건대 남은 인생을 걸고 고발할 일이 생겼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21대에 의해서 22대 걸친 총선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프로그램 조작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는 인터뷰 중 보통 6, 7급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다는 성보정계 제1기 아까 보여드렸죠. 성보정보 1개가 소개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화면을 띄우고 취재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정보 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선거정보법 구축 및 운영 총괄, 선거정보 계획 수립,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제외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정보 시스템 개발과 선거정보 개발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화면에 떠 있죠. 그렇죠? 저희가 좀 말씀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차근차근히 들어주시기 위해서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를 두고 장 박사는 이들이 방금 그 표에 나온 이들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거죠. 선거정보 1개 6명의 그 프로그램만 없애지 않고 지금 있는 거 가서 감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핵심에는 선관의 수뇌부가 아니라 수뇌부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선거정보 제1개가 가장 중심되는 핵심 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작하는 것을 테이블을 보면 선거 통계를 사기쳤다는 게 눈에 빤히 보인다는 겁니다.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40선거 부정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합니다. 지만은 박영하 박사 등 전문가 조작 의혹에 한 목소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의 부정을 못 밝혀낸 것은 하드웨어만 집착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는 기계에서 조작하는 것만 했지 그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프로그램 투표지 한 장당 엑스트라 한 장에 추가해서 공짜표가 4표가 됐다. 이건 공병호 박사도 계속 요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 유권자의 투표지 석 장당 한 장씩이 부풀어지게 만들었다. 그게 석 장에 누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딱 플러스를 A 후보고 가짜 A 후보를 하나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전국에 3,500여 개의 읍면동에서 30개를 빼고 그중에 30개를 보고 전부 다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참 기적 중에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이번 40총선에서 인천 계양을 그 유명한 인천 계양을 아시죠? 이재명 그리고 원희룡이 붙은 그 계양을 본투표입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아니고 본투표에서 원희룡 후보가 2,300표를 이겼어요. 이재명 후보보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1만 1,000표로 이재명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문에 이재명이 꼴깍 올라가서 이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에다가 플러스 1만 무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그러니까 원희룡인데 이재명 플러스 1을 붙인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짜면 이 같은 전산 조작으로 1만 2천 표가 조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f 영어로 if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네. 여기 보이죠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if count 이퀄은 3 배수이면 이것을 count 이퀄은 count 플러스 1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그렇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count
소프트가 1과 2는 통과하고 3이 되면 3 통과 후에 더하기 1을 하니까 4가 됩니다. 공짜표 한 개가 추가되는 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관위 전산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선거관리 프로그램에 3 내기 4배 곱하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꺼주세요. 그래서 4년 넘게 무수히 많은 증거가 쏟아지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왜 아직 그걸 밝혀내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에 이 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 박사가 다들 하드웨어만 보았다. 폐쇄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CCTV에 선거함이 가려진 모습, 가려져 있어. 선거함이 있는데 이렇게 가려져 있고 또 투표지 인쇄 불량 등은 모두 다 하드웨어에서 나온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본 적이 없어요. 2020년 총선 날,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당시 부정선거를 조작하여 통계 조작을 한 조직을 언급한 공부의 천재들이 있다. 그때 뭐 조슈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무슨 어떤 통계학 교수도 이거 조작이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장박사 보니까 통계 사기를 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결과가 100% 조작된 숫자라며 통계 수학의 이론으로 증명했다. 일단 여기에는 지만원 대표, 지만원 박사 그리고 조슈아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에 저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2020년 4.15 선거 얘기합니다. 표가 63대 36으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그 어떤 그룹에서 폭로했느냐.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민주당에 옛날 아주 꼬맹이 청년 당원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저 국장들도 내고 뭐 그렇습니다. 걔들은 우연히 이제 밥을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연마가 뭐 좀 잘난 척하고 막 자꾸 설명을 해서 나는 그냥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묻고 자꾸 모르는 척하고 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문제에 접근했는가를 제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그 문제에 상당히 깊이 아는 모양인데 좋은 말로 확실하게 전모를 좀 밝혀라. 형님 니나 나나 임마 다 프로 아니냐. 내가 니를 철저히 보호할 테니까 부르라. 안 부르면 내가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가지고 네 이름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약간의 위협도 좀 했죠. 그래서 내가 63대 36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지난 딱 3일 후에 그러니까 4월 18일 아침에 저기 장의동에 사랑제일교회 가서 연설을 하면서 제가 이걸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허위사실 6% 죄 잡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4년, 5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 없잖아요. 그거 딱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개중에는 이것을 아주 선택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 광주 전라남도는 거의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고 부산, 대구 이런 데서도 선택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리고 눈치를 봐서 이거 돌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데 안 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에서 무슨 놈의 사전 투표 조작이 있느냐 하고 팔딱 뛰었던 사람 중에 홍준표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홍준표 선거에는 그 조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르죠. 그 사람 조작을 안 해도 가만히 놔도 그 사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니까 그 자꾸 조작해갖고 만약에 떨어지고 하면 난리 법석이 난다 하고 아마 정략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인물이 아직도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장 박사의 얘기가 기가 막히게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지만원 박사? 지만원 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감옥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 해군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응용수학, 시스템공학 박사를 받은 엘리트예요. 또한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던 박영하 명지대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도 아주 통계에서도 자타가 공인한 첫째는 둘째가는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사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원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 물리학회 부회장, 대한산업기술지원단 이사 이런 걸 여기만 사람들이 이게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사전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현재 많이 알려진 서울, 인천, 경기의 민주당대 통합당 사전투표율이 아까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소수점을 제외하고 63대 36으로 똑같이 나온 거. 그러니까 63대 36이면 99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그 1%, 0.5, 0.4, 0.7대 0.3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63대 36에서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63대 36으로 비율로 똑같게 나오는 것 등이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은 1000개의 동전을 세종대왕 양각되어 있는 동전이죠. 1000개의 동전을 탁 하늘에다가 던졌을 때 모두가 똑같이 세종대왕 얼굴이 쫙 같이 깔리는 그런 가능성은 참 천만분의 억조분의 1경분의 1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1000개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다른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한결같이 똑같은 동전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경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현존하는 대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수학의 그 기본인 대수의 법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40총선의 사전투표가 3,500여 개의 행정동 중 98%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선거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도 제가 오기 전에 공병호 박사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니 어쩌고러면서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냐는 거야. 투표 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누누이 사전투표를 막거나 차라리 본투표를 이틀에 걸쳐서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마이동풍이야. 뭐 오늘 어디 보니까 윤석열의 별명이 사자성어로 6개가 이렇게 붙었더라고. 마이동풍, 우이독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게 붙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정 교수나 공병호 박사 이런 양반의 말을 인용할 것 없이 완전 조작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이들의 분석 결과는 선관위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읍명동의 당일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 데이터가 다 거기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라도 가서 열어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치면. 근데 모든 개표 단위별 데이터를 다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요약하자면 전체 투표율이 67%이고 그중에 사전 투표율이 32%에 당일 투표율이 35%라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즉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표본 집단의 수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를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로 충격적입니다. 총 3,550, 여기 좀 보여주세요. 그걸 띄워주세요. 예. 총 3,551개의 행정동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405개의 행정동에서 후보를 냈는데 이에 반해서 3,344개 행정동에서 사전투표 투표수가 당일 투표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했던 행정동이 전체 행정동의 98%였던 것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제주도에서는 모든 행정동에서 사전투표가 민주당에게 100%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더욱 이번 사전투표에는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이에 반해서 투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본투표에. 그러니까 전국 254개의 지역구 중에 국민의힘이 135개 지역구에서 승리를 했고 민주당에서 110개에서 승리한 것으로 본투표에는 나왔는데, 이것이 당일 투표에서는 여당과 국민의힘이 박빙이지만 조금 국민의힘이 우세했다는 뜻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반대로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낙선자들, 이런 양반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엊그제 낙선자 대회하는 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전투표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알고, 그중에서 특히 제가 엊그제 52명의 낙선자들 명단을 발표하면서 당신들 이거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라, 재검표 요구하라고 내가 열심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 안 됐으니까 다음 한 번 더 선거를 나와야 하는 사람들인데, 4년이 있다가 총선 한 번 나오면 되는데 선거 프로그램에 공신력을 제기하면 정치적 앞날이 막힐 수 있어요. 야, 이거 시비 거는 나중에 공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4년 후에 한 번 더 출마하면 되니까 하고 참으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또 터지는 것은 있어요. 민주당의 그 낙선자들이,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내일 모레 광주에서 집합한다고 합니다. 그 집중 토론방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향해서 연일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워크숍을 열어가지고 아마 그 낙선 지역 164개 중에서 16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동적인 인물이 손범규, 존치 생략합니다. 김선동, 김종혁, 김혜란, 김희택, 박형호, 양정은, 오신환, 이준배, 장형화, 전주회, 하종대, 하원식, 한길룡, 이런 지역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한 파란이 예고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선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모른 척하고 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뭐 사전선거고 뭐 속도 말로 나발이고 그거 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지가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가 영수회담할 때 반드시 배석자를 붙여라, 단둘이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권고했어요. 거기 뭐 지금 보기에는 비서실장, 정부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요구하고 호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당신 함부로 그러면 재미없어 하는 위협과 협박도 보내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참 삶과 대통령의 권위, 책임 이런 걸 해서 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천하의 우스꽝스러운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이게 방금 제가 그 민주당의 낙선자 160명 회동 얘기를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부정선거다. 그래서 아마 하루 지나면 내일 토요일 날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규모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뭐래 옛날에 뭐 2020년 정도에 막 수백만이 모였던 그런 뭐라고 할까, 성공은 지금 당장 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좀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 법원 쪽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내일 그냥 차 타면서 쓱 한번 둘러볼 작정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단체로 뭉쳐져야만 힘이 생깁니다. 주도권 싸움을 가지고 하면 이게 망합니다. 조선 사람은 사색당 팔아 망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정광훈 목사하고 황교안과의 약간 구원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구원이 있고, 그 사이에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그렇게 갈라지게 했느냐 하는 그 사건을 제가 비교적 소상하게 압니다. 저도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서 정말로 이 선거를 올바른 선거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재선거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선거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좋게 말해서, 가까이 말해서 전국의 그 대개편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그냥 너무 혼탁하게 가가지고 국가가 함몰되는, 정부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위기까지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걸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진심으로 우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 가치가 없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징그럽게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그 양반들이 예를 드는 것이, 민생은 상당히 좀 나빠졌다고 하나 전반적인 수준은 많이 올라갔어. 리빙 스탠다드가.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 나아지고 마지막 공세를 한다고 해서 굉장한 반전 데모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대한민국의 땅덩어리에서는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데모할 줄을 몰라. 데모를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사회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MZ세대라는 게. 참 기가 막혀. 옛날에는 학생회 활동 뭐 그런 거 하면 막 학생회 회장 되려고 막 선거도 운동하고 막 그런 거, 요새 그게 없어졌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바꿔졌어요.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정치의 어떤 그 형해화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 이런 자라나는 세대들의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정치가 저 모양 저 꼴로 가는 것인지 선후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소위 명칭 자유민주주의가 체제화되고 딱 정착되기 위한 마지막의 고비, 소위 마지노선 같은데요. 이것을 넘어가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됩니다.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물론 문제도 그 사회에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과 상식, 법치에 의해서 지나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 사회에서 완전히 가버리고 평생. 뭐 말 사기 한 번 치면 50년, 100년 감옥서 가야 돼요.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보시지 않았어요? 미국의 합중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야. 리차드 닉슨 거짓말 한 번 했다 가버리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위정자와 정치가들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돈을 수백만 불, 수백억 훔쳐먹는 사기꾼보다 더 큰 거야. 왜? 국민을 배신한 거, 진리를 배신한 거,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넘어가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정착됩니다.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215년에 저 영국에서부터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뭐 1689년에 글로리오스 레보루션, 명예혁명, 그게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죠. 1789년에 불란서 대혁명.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마르세유 항에서 조그만 사세한 싸움 때문에 벌어져서 혁명의 불길로 벌어졌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냥 로베스피에르니 모르는 사람들 그냥 막 단두대 사람 처형해버리고 나중에 그 로베스피에르도 자기도 그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그런 혁명적 케오스 속에서 오늘의 서구라파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신을 이 땅에 집어넣은 후로 우리는 겪은 것이 6.25라는 어떤 외환에 의해서 나라를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무찌르자 오랑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결이 많이 됐죠. 그런데 그 후에 잠시 이제 휴전 때문에 전투가 없어져가지고 그동안에 막 죽고 못 살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수출 입국, 건설 입국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과장하지 않고 세계 선진국의 문턱 그 근처를 넘어섰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민족 문제, 통일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꼭 지지하는 건 아니면 민족 문제, 북한과의 문제는 아니 죽기 사지로 어거지로 통일을 하려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아예 두 나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소위 스테이터스 코어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 그 민족의 개념으로 뭐 5,000년 동안 같은 언어, 같은 도장, 뭐 같은 풍습, 우리 같이 살아야 될까? 그 최상의 이제 아이디어죠. 그러나 구라파에 가보면요, 같은 민족도 나라가 갈라가지고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통일이 진정한 의미의 궁극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어거지로 하다가 보면 또 말썽이 생겨. 언젠가 그런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나간 제 얘기입니다만 99년에 평양을 가서 뭐 그 노동당 부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격이 없는 토론을 했죠. 몇 시간 동안 토론했죠. 그러면서 남반부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말고 당신들이 온건한 사회주의를 만들어라.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처럼 무슨 그 뭐야 백두혈통이 뭐야 이게 뭐 중세기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럴 수 있을 거야. 쳐들어와서 상대방을 그냥 점령하려고 하는 지금 네타냐후가 저 가자 지구에서 싸움 벌이는 그런 살육을 통해서 민족을 통일한다는 것은 전 시대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과정에 아슬아슬한 어떤 위기가 있으면서도 지난 몇십 년간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적어도 군사적으로 의식적으로 상당히 되어 있어요. 물론 간첩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그건 크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데 제 개인 생각은 언젠가 북한도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서 독재 체제가 붕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좋게 말하는 최악으로 좋게 생각해서는 그쪽 친북한 사람들에게는 김정은이가 이제 부드러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완화하는 방법. 그들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것이 교체돼서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완만한 사회주의 국가로 재편하는 것 뭐 등등의 시나리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하겠다는 자들이 거짓으로 선거 부정해갖고 아무나 만들어갖고 국회의원 노릇하고 대통령 해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장지원 박사의 얘기를 길게 인용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 그래서 우리가 좀 지루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 고비를 지혜롭고 참을성 있게 넘어가면 언제가 옛말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희망과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일생일대의 고뇌와 결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역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재명도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큰 소리를 꽝꽝 치지만 참 큰 집단의 투쟁이 되어 있지만 자기는 사법 리스크라는 복잡한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이빨에 뭐 끼인 것처럼 자기도 만만하게 못해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협상을 함부로 하면 두 사람의 공모가 되어버립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진석 같은 좀 연륜 있는 정치인들이 잘 마무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와 관련 없이 부정선거 사전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입장을 취해지지 않으면 그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희망적이고 좋은 정치적 미래는 아마 차단될 것이다. 남에게 악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고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뭐 김건희 특검이니 무슨 뭐 누구야 뭐 이종석 뭐 대사 임명이 그게 뭐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 낙선 자리를 그것 때문에 선거 벌였다고 주장을 속으로 우스워요. 왜 그걸로 벌였습니까? 선거 부정 때문에 벌인 것이지. 그렇게 사람 그 턱없는 거 가지고 그 뭐 아주 팩트가 조그만 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가 망쳐진 건 아닙니다. 선거는 이기도록 돼 있었던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구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부의 그 음모 세력들의 조작에 의해서 이 나라 국운이 뒤틀려진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고 언론을 도대체 요새도 신문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글장난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지만 제가 뭐 크게 돈벌이도 하나도 되지도 않고 뭐 그러지만 열심히 많은 유튜브와 같이 한 사람이 떠든 것보다 10사람, 100사람이 떠든 것이 여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데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제 개인으로는 오랜 망명도 했고 약간의 정치적인 빛도 좀 봤지만 주로 보헤미안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말을 함부로 안 할 말을 그냥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이 저희 삶의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선거의 공정성 이것을 위해서 그 생애의 중요한 부분을 바쳤다 하는 평가를 받으면 아니 무슨 어디 가서 대통령 하는 것보다 욕먹고 나가는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저에게는 뭐 젊지는 않지만 뜨겁게 피를 끓게 만드는 이슈예요. 그리고 제 삶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를 끓면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남의 걸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과 우리의 새끼들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일치월장한 자세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이 나라 대학생들 정신 바짝 차려요. 당신들이 그냥 적당히 먹고 살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주니까 앉아서 맨날 어떻게 하면 봉급을 많이 따느냐, 어떻게 하면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를 얻느냐 이런 식의 계약만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이 나라에 장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사회 문제에서 열심히 얘기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꼭 데모를 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건이 아무 사건도 없고 그냥 대학 가는 평온이야. 나 세상에 이런 대학 처음 봤어. 이런 나라. 뼈저린 맹성과 반성의 있기를 대학생 여러분에게 통고하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초청해 준다면 내가 가서 얘기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을 마무리 삼아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